방금 소개받은 홍영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할 내용은 제목은 이제 학습 태도를 바꾸는 감동 교수 전략이라고 했는데 제가 약 한 5년 넘게 그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법,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은지를 이제 원리 수준에서부터 제가 꾸준히 이제 연구를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거기다 좀 더 더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스마트폰으로 학생들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어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플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은 원래 그것만 따로 워크숍을 해도 거의 90분 정도 걸리는 거라서 오늘은 간단히 이 퀴즈 어플은 맛보기로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혹시 괜찮다 그러면 오늘 원래 2시까지 예정돼 있지만 제가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강의를 끝내면 그때 남아서 좀 더 궁금하신 거는 또 이렇게 Q&A식으로 풀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교육팀장으로 있고요. 저희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은 진짜로 행복을 연구하는 그 심리학, 진화심리학, 그다음에 뇌인지과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보건학, 그다음에 체육학 등등에서 융합적으로 저희가 연구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하지 않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 교육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팀이고요. 이제 그런 팀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 태도 문제가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이슈이면서도 참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영역인데 이제 조금씩 약간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과도 그런 좋은 내용이 잘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퀴즈 어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교수님들 스마트폰을 꺼내시고요. 이 어플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폰 쓰시는 교수님들은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교수님들은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는데요. 소크라티브라고 해서 아이폰은 영어로만 검색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은 아마 한글로도 검색이 될 겁니다. 교수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는데요. 둘 다 받으시고 오늘 저하고는 학생용만 가지고 참여를 해보실 겁니다. 교수용은 제가 이제 교수 입장에서 교수님들께 문제를 낼 거고요.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학생 입장이 돼서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티브 스튜던트 학생용을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화면이 떠 있죠. 스튜던트 로그인해서 룸네임을 입력하는 그 빈칸이 떠 있는데요. 그 룸네임에다가 리틀 프린스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리틀 프린스는 참고로 저의 닉네임 저의 별명 닉네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좀 귀엽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붙은 별명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나중에 소크라티브 교수용 이걸 다운받으셔서 그 회원가입을 하시면 그 교수님들 고유의 룸네임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때 교수님을 이렇게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룸네임을 사용하시면 매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자, 소크라티브 접속해. 자, 룸네임 알지? 이렇게 딱 접속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이 리틀 프린스를 입력하시면 아마 육각형 모양의 대기 모드 상태가 지금 뜨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퀴즈를 시작하면 그때 자신의 이름을 혹은 닉네임을 입력하는 창이 뜨고 그러면서 바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혹시 준비가 다 되셨을까요? 한번 저한테 스마트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대기 모드 상태로 잘 되어 계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옆에 교수님하고 같이 하셔도 돼요. 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준비된 소크라티브 퀴즈를 지금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용으로 접속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퀴즈, 스페이스 레이스, 그 다음에 여기 퀵 퀘스천이라고 해서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준비한 이 퀴즈를 눌러서 오늘 교수님들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교수 전략 교수법이라고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온 퀴즈가 있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 스마트폰에 1번 문제가 떴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자, 1번 한 학기 강의를 마칠 때 내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여기서 나는 교수님들 본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수님들께서 한 학기 동안 아이들과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한 학기가 끝날 즈음에 나는 학생들에게 다음 A, B, C 중에 네, 나는 이게 가장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답하시면서 여기 화면을 봐주시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 바가 막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2분이 접속을 하셨고요. 8명, 9명이 응답을 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응답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지금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지금 12분 중에 11명이 응답을 하셨고 A, B, C 중에 C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지금 제가 여러 대학, 여러 캠퍼스를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A, B, C의 비율 중에 C의 비율이 현재 거의 70%인데요. 이렇게 나온 대학은 거의 유일합니다. 네, 우리 여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다른 대학들은 A, B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가장 비율은 높은데요. C의 비율이 많네요. 지금 제가 그냥 잠시 저의 나름대로 이것을 설명할 가설을 하나 만들어 본다면 여기가 상당히 실용주의 교육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특색 이런 걸 고려해 봐도.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는 그 교수 입장에서 어떤 정형화된 합리적인 관점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심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여기는 지금 사범계나 교육계 쪽의 교수님들은 안 계시죠. 예. 사실 저희 이 교육 이론, 교육 모델을 만드는 교육계에 있는 여러 학자들은 당연히 학습 목표 혹은 교육 목표는 과거에는 A를 강조하다가 또 그러다가 B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갔었는데요. C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교육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A와 B를 목표로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식을 충분히 숙지시킬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행동 변화에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라는 이론과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나 또는 많은 초중등 선생님들이 우리 실제 실천 과정에서 현실화되지 않는 그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합리성이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만약에 교육 목표가 A 혹은 B라면 지식이나 행동 변화가 목표라면 이거는 사실은 아마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 교수보다 인공지능 교수가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강단에 섰을 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학생들의 지식이나 행동 변화는 당연히 따라와 줘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홍영일이라는 제 이름이 홍영일입니다. 홍영일이라는 사람이 강단에 섰을 때 내가 서는 의미는 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 분야를 더 좋아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이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게끔 되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제가 강단에 선 보람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C가 현실 세계에서 교수자들이 갖는 목표입니다. 교육자들이 아무리 A, B가 중요하다라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라고 해도 사실은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C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도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긴 서설을 하지 않고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스마트폰에 보시면 문제가 떴습니다. 다음 2명의 투자 사기꾼 중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아 넘어갈까? 이거 사기 당해보신 분이 있다면 더 실감 나시는 질문일 텐데요. 아직 안 당하셨다 하더라도 2명의 투자 권유자가 나한테 투자를 권유할 때 나는 A에게 투자할 것인가 B에게 투자할 것인가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A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죠? 네. 네. 자,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대학 교수님들 특색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질문을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나 초중등학교 있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론과는 좀 거리가 먼 분들이죠. 혹은 제가 대학이나 대학원 강의할 때 특히 이제 그 직장 경력이 있는 수강생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B가 많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B가 실제 사기꾼들이 쓰는 전략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A가 아니라 B의 전략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A에게 속아 넘어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비밀입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자, B의 경우는 이거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역대 사기 사건 중에 손꼽히는 사건 실제 상황인데요. 이제 제주도 투자를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기인데요. 많은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0수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 사기꾼이 헬리콥터에 사람들을 태워서 저기가 바로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개발될 지역이고 이것은 내가 국회의원과 끈이 닿아서 나만 알고 있는 정보다 이런 식으로 흘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그 스토리가 엮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기꾼은 나한테 디테일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내가 생성해낸 그 디테일이 실제로 내가 제공받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태도 변화라는 것도 이와 같아서 내가 충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때보다 약간 어설프게 설득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설프다는 거는 정보가 어설프다는 뜻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절한 생략 기법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높은 산을 힘들게 등산해서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이때 내가 기쁜데 왜 기쁠까? A, B 중에 A와 B 중에 A가 약 20%, B가 80% 정도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당연히 A 때문에도 기쁘고 B 때문에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A는 내가 목표한 바에 도달한 것에서 오는 만족감. 이것을 우리가 쾌락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satisfaction이라서 만족감으로 표현을 하고 만족감이라는 거는 나의 인지가 예상했고 그 예상했던 목표에 도달했을 때 오는 만족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B는 예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런 것까지 예상하지 않고 목표만 생각하면서 정상에 이제 오릅니다. 그러다가 목표에 올랐을 때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때부터 나의 이 약간 내려놓았던 감각들이 깨어나면서 귓가를 스치는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눈앞에 펼쳐지는 그 운해, 구름바다 이런 걸 보면서 와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도파민이 반응하는 쾌락 반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예측 가능했던 사건에는 도파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인지적 만족감이라고 하고요. 소위 그것은 우리 학술적인 표현으로는 인지적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머리로만 생각하는 만족감인 거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건은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쾌락으로 연결이 된다. 자, 이 중에 A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쏘쏘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B에 집중하는 삶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매일 플럭추에이션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라서 이 둘 간에 적절한 균형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도 또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보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어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설문조사, 설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설문지가 지금 저희 이 교재처럼 뭐 한 10대 페이지 되는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응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비를 책정을 했는데, 자, A 케이스는 설문하기 전에 먼저 5,000원을 막 줍니다. 자, 지나가는 학생이 있거나 이렇게 지나가면 5,000원을 좀 받으세요. 5,000원을 먼저 손에 쥐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설문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설문지 이거 다 해주시면 저희가 5만 원을 드립니다라고 조건을 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떤 경우에 응답률이 더 높을까요? 네. 교수님들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A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실제로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B를 선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그 특성들이 고스란히 현실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교수님들과 공유하게 된 이 주제가 원래 저는 학부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었습니다. 공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전공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문제가 이 태도의 문제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 태도 연구가 행동주의가 전 세계에 풍미했던 1960년대, 70년대 이래로 태도 교육은 교육학계에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교육학자들은 지식이나 행동 변화가 궁극의 교육의 목적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사실 많은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태도 변화에는 관심을 안 가졌던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거죠. 다들 손을 놓은 태도 교육, 이 태도 변화, 다들 손을 놓았다는 거는 이것이 어렵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덤벼보니까 그 이유를 하나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학자들이 생각하는 태도 변화의 원리는 지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태도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정도로 이렇게 미루어 놓고 있었던 건데, 현실 세계에서 태도가 바뀌는 작동 원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박사가 제가 02학번인데 논문 쓰고 디펜스 끝내고 졸업한 게 2014년도였으니까요. 그동안 이론이 많이 바뀐 것을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알려드릴 내용들도 합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과연 이렇게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저렇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톰 소의 모험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많이 나왔었던 건데요. 이 톰 소여의 모험의 그 소설의 챕터 2, 맨 앞에 2장,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톰 소여가 워낙 말썽을 부리니까, 톰은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 밑에서 이제 크잖아요. 그 폴리 이모가 톰에게 좀 이렇게 잘 키우겠다고 막 궁리를 하다가 집 앞에 이 담장이 오래돼서 페인트칠이 다 벗겨졌는데, 다른 친구들은 실컷 놀러 다니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 담을 다 칠하라고, 하얀색 페인트로 칠하라고 과업을 줍니다. 그 톰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놀려대는 게 너무 막 부끄럽고 막 이렇게 막 짜증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가 워낙 무서우니까 이모 말은 들어야 되겠고, 페인트 칠을 이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친구들이 지나갈라 치면 갑자기 페인트 칠을 열심히 하면서 막 휘파람을 붑니다. 왜냐면 친구들이 조롱되는 걸 참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은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지나가던 친구들이 톰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을 만한 페인트 칠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으니까, 야, 톰, 너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냐? 페인트 칠이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톰이 즐거운 일 없어. 그냥 글쎄 뭐 페인트 칠이 즐거운 게 있다면 뭐 페인트 칠이 즐거우려나? 뭐 그냥 이렇게 한 말인데, 친구들은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눈으로 보니까 톰이 계속 즐겁게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주머니에 있던 구슬을 하나 딱 꺼내면서, 내가 이거 줄게, 나 한번 페인트 칠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때 톰이 유리구슬을 보면서
솔깃했다가 아니야 이모가 오늘 다 칠해 놓으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다 못하면 나 오늘 저녁도 못 먹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유리구슬을 다 끄집어내서 톰에게 이거 너 다 가져 하니까 그제서야 톰이 그러면 알았어 그럼 너도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한두 시간씩 칠하고 막 지나갑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뭐 사과 먹던 친구는 사과를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톰은 못 이기는 척 친구들에게 페인트 붓을 내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합니다. 톰이 어떤 이 페인트 칠을 자기가 하기 싫어서 친구들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막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설득을 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은 즐거운 척 했는데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온갖 상상을 해내면서 본인들의 속아 넘어간 거죠. 그렇죠? 네. 태도 연구는 사실 2500년 우리 학문의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할 정도로 사실은 모든 스승이 제자를 향해서 갖는 질문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이나 처방책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많이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미술 작품을 보면 그 화가는 충분히 그 기술을 아는 거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소설가, 그럼 그 소설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걸 아는 거고, 음악가도 마찬가지죠.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법들을 아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자리를 다 하고 있는데 유독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교육학자들이 아니었는가라는 반성에서 이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 저희 교육계를 대표해서 성찰 아닌 반성을 하려고 띄운 장표인데요. 전통적으로 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교육학자고요. 교육의 목표를 쪼갠 겁니다. 자, 우리 교육의 목표는 자, 머리를 쓰는 인지적 영역이 있다.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그리고 이모션 혹은 애티튜드, 정서와 태도를 다루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몸을 쓰는 이걸 사이코모토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영역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쪼개보는 거죠. 가령 어떤 큰 기계를 작동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면 그 기계의 어떤 그 사용법,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은 인지적 영역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다루는 것이 재밌다. 이건 다룰수록 재밌고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오고요. 심동적 영역은 실질적으로 손과 몸을 써가면서 기계를 작동하는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반성하는 것이냐면 이 세 가지 제가 방금 기계작동법에서 오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쪼갰는데요. 만약에 어떤 그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매뉴얼은 숙지해서 이걸 줄줄줄줄 말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동하는데 자꾸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럼 이 학생에게 부분 점수를 줄 것인가? 낙제시킬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다. 매뉴얼은 숙지했으니까. 아니면 낙제다.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기업에서 이 학생을 뽑는다. 근데 지금 입사시험을 보는데 매뉴얼은 숙지하고 있는데 기계 작동을 실제로 못합니다. 그럼 뽑으실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좀 헷갈리죠. 내가 이 학생을 길러내서 졸업을 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절차적으로 내 교육 프로세스를 쪼개서 부분 점수를 주면서 나중에 100점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현실 세계에서 이 학생을 내가 내 직원으로 뽑을 거냐 할 때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지금 제 질문을 통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 교육 목표를 쪼갠다는 거는 이 발상이 사실은 어디서 근원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학은 이제 미국에서 왔고요. 미국에서 교육학자들이 대입이 미국에서도 옛날에 항상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이 시험 점수를 변별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를 세분화하고 정교화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동적 영역을 쪼개서 평가를 하자. 부분 점수를 주자. 이렇게 하는 발상에서 사실 이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 목표를 분류하는 교육 목표 분류학은 학생들의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목적이 있었을까?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함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교육학자들도 알고 있고요. 교육 측정평가 전문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선발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세분화해서 변별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변별이 그 부분 점수를 갖는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제가 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봤듯이 대부분 강단에서는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태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태도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어떤 지식적인 관점으로, 어떤 감정적인 어프로치로, 어떤 습관 형성 어프로치로 접근을 해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태도를 바꿀 것이냐에 되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교육목표 분리학을 좀 새롭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이론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차는 제가 총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했지만요. 짧게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도를 중심으로 지식에서 어떻게 태도를 바꿀 것이냐, 감정에서 어떻게 태도를 바꿀 것이냐,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태도를 바꿀 거냐, 포인트 바이 포인트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짧게 지식에서 태도로 연결이 된다라는 게 많은 교육학자들이 갖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을 충분히 심어주면 그럼 태도가 바뀌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잘 안 된다라는 하나의 신뢰가 우리 국민들이 경험했던 사례 중에, 우리가 예전에 미국과 한미 FTA 할 때 미국 소고기 수입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광우병 그 파동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요. 정부에서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미국 소고기 수입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막 미국 소고기를 먹는 막 그런 이벤트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보도 자료 내면서 홍보했지만, 국민들은 그런 데이터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MBC PD 수첩 그 내용에 영향을 받은 그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홍역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태도로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생략기법이 더 잘 통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바뀔 거라는 기본 가설을 교육학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에서 인종 차별 문제가 심한 미국에서 백인들을 대상으로 태도 검사를 했더니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본인들의 태도를 검사지에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자가 그 설문조사를 끝낸 그 백인을 쫓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흑인들이 앞에서 이렇게 까만 흑인이 걸어오면 이렇게 피해 갑니다. 혹은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흑인이 많이 타고 있는 버스가 오면 분명히 본인이 타야 될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버스를 그냥 보낸다거나, 이와 같이 태도와 행동이 상당히 불일치하는 현상들을 이제 목격하면서, 이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는 명시적인 태도와 암묵적인 태도를 구분해서 행동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한 10수년 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모르는 나의 본능적인 태도가 있다. 그걸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식에서 태도로 연결되지 않고 태도가 곧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적인 자극으로 태도가 쉽게 바뀌는 경향이 많고, 또한 어떤 실천이나 연습, 가령 학생들에게 어떤 루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업 시작할 때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복습 퀴즈를 한 5분씩 쪽지 퀴즈를 낸다. 그럼 학생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복습이라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 우리 교수님 때문에 내가 복습이라는 것을 습관으로 들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태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 먼저 어떻게 하면 지식에서 태도로 연결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해밍웨이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없고
어떤 이념적인 메시지도 없고 그저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한 노인의 이야기에 불과한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 같냐라고 해서 미국 사회 많은 언론인들이 해밍웨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해밍웨이가 말하기를 자신의 그 비밀을 빙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해밍웨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보시다시피 빙산은 거의 80% 이상이 물에 잠겨 있는데요. 이게 해밍웨이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자, 빙산의 모든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8분의 7이 물 밑에 감추어져 있다. 이때 감추어진 부분이 물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노인과 바다에 적용해보면 해밍웨이가 스스로 노인과 바다의 그 스토리 줄거리를 사실적인 기법으로 사실적인 문체를 만약 썼다면 이렇게 두꺼운 장편 소설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분의 7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8분의 1에 해당되는 요 스토리만 가지고 퍼블리시를 했는데 그것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생략했기에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생략하지 않았을 때 느낌과 생략했을 때 느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3단 논법이 있는가 하면 생략 3단 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당신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생략 3단 논법입니다. 지금 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 소크라테스도 사람이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겁니다. 혹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지. 그럼 나도 죽을 거야. 이게 상당히 절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3단 논법인데요. 여기서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너도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전제 하나를 생략했지만 하면서 그래 나도 죽어 한 이 메시지가 강하게 임팩트 있게 와닿는데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는 그래 나도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생략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 생략한 걸 떠올리면서 임팩트가 강하게 와닿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화자가 생략하면 청자가 스스로 이걸 생각하면서 메시지의 임팩트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미인의 품격을 돋보이게 하는 여우 목도리. 이 목도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이 생략이 돼 있나요? 당신이 미인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뭐야 내가 미인이라는 뜻이야? 라고 하면서 훨씬 더 메시지가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평창올림픽 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 여우 목도리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만들어 본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재,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제부터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교수님들께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실어놨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정밀 묘사한 사화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좀 울퉁불퉁하지만 구도도 전혀 원근법 이런 거 맞추지 않았고요. 상당히 뭔가 되게 어설퍼 보이는 사과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교수님들께서 어떤 그 백화점의 VIP 고객이어서 VIP 고객 초청 어떤 문화 이벤트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인문학 강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두 개의 액자, 근데 둘 다 비싸요. 잘 만들어 놓은 액자를 하나만 골라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런 액자고요. 하나는 자, 이와 같은 액자일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에 가져갈 것인가. 우리 집에 거실에 걸어 놓을 액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여쭤볼 테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정밀묘사된 사과 그림을 집에 걸어놓겠다. 없으신가요? 나는 이 그림을 걸어놓겠다. 압도적으로 다 이쪽에 손을 드시네요. 혹시 이 그림이 세잔의 사과라는 걸 혹시 아셔서 그러신 건 아닐까요? 모르셨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세잔이 그린 사과 그림인데요. 보면 소실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술평론가뿐만 아니라 뇌인지과학자들도 이 그림을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왜 한없이 끌려 들어가는가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 요 바구니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형태고요. 왼쪽 위에. 그리고 이쪽은 약간 이 테이블 앞에서 바라보는 그런 구도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게 구도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실제로 인간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비주얼들을 바라보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내 테이블 위에 사과들이 바구니도 있고 뭐 술병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한눈에 어떤 소실점을 찍어서 원근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초점이 향하는 곳을 인식하고 나머지를 상상하고 또 내 시점이 옮겨가면 또 그 부분을 보면서 나머지를 상상하고 하면서 구도가 끊임없이 바뀌는데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이 머리가 편안하게 인식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과가 정밀묘사된 사과가 아닙니다. 아주 거칠게 붓터칠을 했기 때문에 보면 마치 모조품 같기도 하고요. 무슨 감자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것이 사과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한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는 저기 빛깔 좋은 사과가 저기 있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반면 이 세잔의 사과를 보면 이게 사과 그림인데 점점점 하면서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 가장 새콤달콤했던 사과 그 맛과 그 아름다운 그 빨간 그 홍옥 사과의 빛깔이 떠오르면서 이 사과를 보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사과를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저기 사과가 있네 여기서 멈추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상상해낸 것에 대한 만족감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생략 기법이 주는 효과입니다. 세잔이 이제 그런 기법들을 이제 쭉 썼다. 이것을 그대로 해밍웨이가 이제 자신의 소설로 따온 겁니다. 해밍웨이가 원래는 극사실주의적인 소설을 쓰던 그 소설가 지망생이었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20대 초반에 프랑스로 기자 생활을 갔다가 거기서 피카소를 비롯한 예술가들 커뮤니티에 합류하면서 세잔의 그림을 소개받고요. 세잔의 그림을 본 해밍웨이는 거기서 어떤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리를 자기 소설에 어떻게 반영해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나머지 마치 세잔이 거칠게 붓터치하듯이 자신의 이야기도 거칠게 써보자. 그런데 마치 그 세잔의 사과를 보면 내가 먹어봤던 맛있는 사과가 저절로 떠오르듯이 해밍웨이도 소설을 쓸 때 내가 생략한 부분은 내가 굳이 쓰지 않았어도 그 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저절로 상상이 되는 내용들 그러면 과감히 생략하자. 왜냐하면 어차피 독자들이 상상할 거니까. 이렇게 본인의 기법을 완성해 갑니다.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라. 자, 이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요. 간단한 실험인데요. 이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펜을 드시고요. 이거 다 해보진 않으셔도 돼요. 맛보기를 몇 개만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림. 자, 23쪽에 나오는 이 그림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는데요. 자, 제가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따뜻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가? 가령 2점이다. 자, 똑똑한 멍청한. 그럼 멍청한 쪽에 가깝다 그러면 5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이거 24페이지에 보시면 이 두 번째 그림은 완벽한 어떤 그 트라이앵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도 똑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걸 이제 비유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냐면 완벽한 사과 그림과 세잔의 사과 그림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태도, 다른 느낌, 다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가를 경험적으로 조사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음속으로 해보신 걸로 하고요.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한 200~3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이건데요. 지금 저는 10개 형용사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거의 한 40개 정도 되는 형용사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자, 이 빨간색은 완벽한 삼각형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차가운, 내용 파악이 용이한, 똑똑한, 편안한, 그러면서도 귀엽지 않은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고, 파란색이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뭔가 좀 불완전해 보이는 삼각형인데요. 보면 따뜻한 느낌이면서도 멍청한 느낌,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 표로 정리를 했는데, 자, 이게 전체 그림이고요. 참고로 이런 방법은 우리가 태도 측정할 때 쓰는 그 semantic differential 기법이라고요. 이 의미 분별 척도. 자, 그 결과는, 자, 첫 번째 그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밝은, 예쁜, 친절한,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심스럽고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다, 이런 느낌들 반응이고요. 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이 용이한, 신뢰할 수 있는, 영구적인, 익숙한 이런 느낌이면서 동시에 관심이 가지 않는, 오래 보기 싫은, 정이 안 가는, 사랑스럽지 않은, 답답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 두 그림이, 이 반응이 이렇게 서로 명확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지식, 어떤 이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빈틈없이 완벽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아니면 중간중간 구멍을 남겨놓고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했을 때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데 유리하냐? 당연히 왼쪽이죠. 오른쪽은 학생들에겐 정확한 지식을 줄 수 있지만 학생들은 항상 교수님과 거리를 두고 이 지식 체계와 거리를 두면서 오직 시험 100점 맞기 위한 공부만 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 왼쪽,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재밌다, 신기하다, 이게 되게 딱딱한 지식인데 스토리텔링 이야기 같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색칠해진 부분이 교수님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될 텐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들이어야 되느냐. 일단 생략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모두 생략해도 됩니다. 책이 있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읽어보라고 하면 되니까.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해밍웨이의 그 소설을 가져온 문장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닉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큰 강이라는 소설인데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 닉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게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있으면 닉이 전쟁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왜냐면 사람을 막 쏴 죽이는 이런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닉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닉의 감정을 그대로 본인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를 가져오는 하나의 대표적인 문장인데요. 자, 닉이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It was brown and soft on the foot as Nick walked on it. 닉이 걸어가고 있을 때 숲은 갈색이었고 그 위를 걸어가자 발밑은 부드러웠다. 그러면 이걸 만약 닉의 입장에서 하면, 야, 숲이 갈색이고 발밑이 참 부드럽다라고 해서 닉의 하는 말로 하거나 닉의 감정을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우리 국어, 문학에서 표현하면 그 공감각적,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 심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저절로 상상이 이루어지고 마치 주인공의 경험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 읽어볼까요? 자, 닉은 걸어가다가 누웠습니다. 등 위에 느껴지는 대지의 기분이 좋았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를 통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본 다음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다시 쳐다보았다. 나뭇가지 꼭대기엔 바람이 일고 있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우리가 마치 텔레비전 영상을 보는 것처럼, 영화 스크린에 영상을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소설의 첫 문단인데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묘사가 돼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마치 그 상황을 직접 바라보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자, 요지는 주인공의 감정이나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걸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쓰여지는 단어는 이 심상적인 단어들을 쓰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의 해밍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떤 소설가의 작품이죠. 아시죠? 뭔지? 네, 맞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입니다. 그 소나기 한 부분인데요. 자, 이 소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것을 좀 약간 사실주의적 기법을 넣어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생략된 부분을 제가 좀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간다. 가다가 멈춰서서 소년을 향해 되돌아본다. 소년을 향해서 외친다. 이 바보.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하얀 조약돌을 소년에게 힘차게 던진다. 조약돌이 소년 앞에 떨어졌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죠. 제가 지금 사이사이에 막 행간, 생략된 걸 막 넣고 있는데 되게 부질없는 일 같고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아마 짜증 유발이 될 겁니다. 다 생략됐고 예를 들어서 소년이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는 거는 깜짝 놀랐구나.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소녀의 반응이었고 그 돌이 자극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이 소년이 깜짝 놀라고 이 소년이 깜짝 놀라고 소녀의 행동으로부터 뭔가 상당히 설레임이 유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상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년에게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직접 이 황순원 작가가 썼다면 우리는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해서 아마 되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했을 겁니다. 자, 이게 지식이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첫째, 과감한 생략. 둘째, 그러면 남기는 부분은 뭐냐? 상당히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촉발시키는 단어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로 감정. 이 어떻게 태도를 바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말만 한 것 같아서 좀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도파민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쾌락 반응을 일으키고 혹은 어떤 중독을 가져오게 하는 이 반응이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 언제 작동하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그 보상이 제시가 되면 당연히 도파민이 수치가 올라가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 단서를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상한 상황의 보상이 주어지면 도파민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째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측하게끔 시켜놓고 잔뜩 기대감을 불어넣은 다음에 보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태도를 바꾸는 원리는 기대감을 미리 심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아예 기대하지 못하게 했다가 깜짝 이벤트 같은 걸 벌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사례로 요 얘기 하나 해볼까요? 먼저. 자,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마신 커피의 맛과 향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두 커피 나도 집에서 해먹고 싶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제 원두 커피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연구실에 나와서 막 이제 분쇄기에 커피를 갈고요. 전기포트에 물 끓여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과기를 준비해서 커피 가루를 넣고 물을 붓습니다. 마침내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요.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도파민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예상된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커피 맛이 좀 어제 그 향이 아니네? 뭐 이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요. 물론 지나가던 동료 교수는 커피 향 끝내주는데 하면서 내가 어제 반응했던 반응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단 한 번. 두 번째부터는 그런 반응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반응하는 도파민의 원리를 활용해보자. 11쪽에 보시면 뭐 안 보셔도요. 제가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총 26개로 제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원리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와 관련된 원리는 16번에 보시면 학습자의 기대 수준을 맞춰주는데 기대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추었다가 만족감을 주는 방식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또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존경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잊지 못할 장면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지금 하이라이트 했냐면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이 이 세 가지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어떤 동영상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장 많이 사랑하는 홍콩 액션 배우, 지금 이제 중국입니다만 성룡이 작년에 아시아계 최초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이라는 상을 받게 됐고요. 그 중국의 어떤 방송사가 성룡을 이제 그 쇼프로인데요. 그 쇼프로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목적은 그거죠. 성룡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성룡의 또 다른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짧은 이벤트로 초대를 했는데 이날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합니다. 뭐냐면 성룡이 무명 시절부터 시작했던 그 스턴트 팀이 있는데요. 그 스턴트 팀이 지금은 8기까지 와 있는데 1기 완전 초창기 멤버들 이제 다 흩어져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그 멤버들을 방송사에서 한 명 한 명 다 인터뷰를 따서 그 무대 위에 성룡을 세워놓고 앞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되게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그 정도야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좀 다소 식상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영상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年，对，有很多好久都没见。对，每个人讲的都是从心里面讲的话，大家都很想跟你坐一块见个面。你想他们吗？是。40年，他们跟我出生入死，断手断脚。一早5、6点钟就进医院，这些都没有人知道。今天就算我拿了奥斯卡，这奥斯卡是跟他们分享。到今天，我们可以在世界闯出名堂，由一个陈家班现在变成7组人，而且看着一个一个老去，自己也老去，看着一班一班的成长，看着这边起来，哇！是，好久没有见了，兄弟们！我希望每年都可以有这个机会跟大家一起，真的走都走掉了，在一起的日子是越来越少了，多一天是一天。谢谢你们陪我这么多年，谢谢你们，谢谢陈家班，谢谢大家，谢谢。谢谢，我想说2句。今天在座的很多是年轻的孩子，我觉得你们今天来参加这个节目，收获应该是特别的大。大哥比我还要年长1岁，他是我们华人所有的演员中间，在今天世界上最有名望的一个演员。其实王冠总就是第2个骑士，大哥就是我们的骑士。The actress branch is so pleased to be honoring Jackie the Chantastic Chan, along with the rest of the Academy. Jackie Chan. 40年了，我们费了好大劲儿，甚至找来了很多第1代的成家班的成员，今天在现场给大哥准备了小礼物。记得这支印哇，对，这个是第1代的第1。这个是有一天大哥去台北，我们去忠孝东路吃饭，在过马路的时候，他看到我忍，他就把衣服脱下来，哐披在我身上说：“哎呦，这是给你。”那时候感动是什么？因为我大哥把衣服脱掉以后，他自己只穿了一件短汗衫，
而且到了今天，已经去了第8站，已经是40年，真的很不容易。希望陈家班没有了成龙以后也是个班，继续为我们中国的武术电影发光发热。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교수님들께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되게 감동적이죠. 어떤 교수님은, 이 영상을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다고. 교수님들께도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성룡은 당연히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로 인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벤트를 준비한 스턴트 팀의 1기 멤버들은 본인들이 짠 시나리오니까 본인들의 예상대로 진행이 되어서 그냥 만족하고 끝났을까? 아니면 본인들에게도 짜릿한 어떤 경험이 됐었을까요? 감동. 아무래도 감동이 같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아마 그거는 다들 이렇게 보시는 포인트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룡이 이날 생각지 못하게 감동받는 그 모습이 아마 본인들이 준비하고도 야 우리 형님 이렇게까지 감동받고 이렇게 좋아하시다니 하면서 본인들 생각지 못했던 옛날의 그 스토리가 다시 한번 본인들의 심금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감동을 주는 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쌍방향일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15년 됐는데요. 다들 그 정도 되시죠? 이게 남자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매번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상한 이벤트는 정말 이게 통하지 않고 심지어 나름 깜짝 쇼를 해도 결국 예상했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거를 알고 우리 여자 교수님들도 좀 많이 놀라워하시면서 깜짝 놀라셔야 그래야 또 그걸 보고 남자들이 또 행복해집니다. 쌍방향이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자, 태도가 행동에 의해서도 변화가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퀴즈로 질문했던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요거 건너뛰고 아까 설문조사 요거죠. 자, 5,000원을 먼저 주고 설문해 주세요 하는 경우와 자, 이 설문 응해 주시면 나중에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EBS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돈을 주고 손에 돈을 쥐어주고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설문에 응해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2배 가까이 높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행동을 먼저 유발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돈을 이미 받았으니. 네. 분명히 5,000원보다 5만 원이 10배나 더 큰데 아니 합리적으로 5만 원이 더 이득인데 왜 이렇게 이것이 효과가 적냐? 합리적으로는 이쪽이 우세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쪽이 우세하다. 그래서 이 태도 변화 원리가 인간의 합리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비합리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 특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태도가 이렇게 지식, 감정, 행동만 가지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재밌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태도가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어필한 어떤 태도가 궁극적으로 나의 태도가 되기 위해서는 관문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주거나 감정을 자극하거나 행동 연습을 시키는 것은 태도를 변화시키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태도 위에 메타인지적 태도라는 것이 최근에 이 논문이 발표된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메타인지적 태도라는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우리의 태도를 좌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 요건데요. 우리가 어떤 태도의 대상이 있다. 이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향한 인지적인 신념, 가치, 정보 이런 지식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대한 감정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이 세 가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우리의 메타인지가 영향을 더 크게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요걸로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자료집에도 요 그림이 있는데요.
아마 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세 번째까지 이 단계가 순차적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이제 물론 아들이 초등학생이지만 고등학생 아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아들 이름이 윤찬인데 되게 착하고 모범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보니까 윤찬이한테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홍윤찬, 너 이거 뭐야? 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랬더니 아, 엄마 그 영철이라고 내 친구 알지? 키 크고 잘생긴 애 있잖아. 걔가 담배 피는데 그냥 그 옆에 있었어. 그 담배 냄새가 몸에 좀 뱄나 보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너 영철이라는 다시는 만나지 말라, 막 사귀지 말라,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찬이는 왜 그게 뭐 어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니까 엄마 아빠 앞에 무릎 꿇혀놓고 이제 왜 담배 피는 것이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가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이 막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윤찬이가 영철이라는 아주 키 크고 잘생긴 친구의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멋지다. 이 굿이라는 태도를 갖는데요. 이 멋진 감정이요. 멋있다. 이 감정을 yes라고 해서 스스로 용인하는 메타인지적 과정이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왜 담배 피는 것이 해로운지, 그런 친구와 사귀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윤찬이 마음에는 멋지게 담배 피는 영철이의 모습, 그 좋은 긍정적 감정의 태도와 함께 두 번째로 담배 피는 것이 해롭다, 그런 친구랑 사귀는 것이 해롭다라는 부정적인 지식적 태도가 동시에 윤찬이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윤찬이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계속 엄마 아빠의 설교 훈계가 이어지니까 그래, 맞아, 이거 나쁜 거야 하고서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가지고 멋지다라고 했던 그 어떤 정서적 태도는 버립니다. 이건 부모가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태도 변화가 완성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때까지 충분히 숙성시키는 시간적인 과정,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한글로 다 썼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이 프로세스의 이 변화의 과정을 지배하는 우리의 메타인지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성찰의 과정을 우리가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질문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이라는 거는 교수님들이 질문을 매번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또 쉬운 방법은 과제를 주는 겁니다. 가서 과제를 해봐라. 그럼 본인이 숙제나 과제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역동적으로 하는 방법은 너희들끼리 이야기해봐, 토론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자극뿐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본인이 숙성시킬 수 있는 성찰의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시 이 태도 변화의 아까 인지적 과정에 많은 메시지를 생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감각적인 단어들을 많이 써서 상상력을 촉발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이것을 논문으로 정리하면서 좀 인지적인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걸 원리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생략하라라는 원리, 추상성의 원리입니다. 추상성, 많이 생략하라. 그러면 이게 저절로 상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상상을 촉발시키게끔 구체적인 단어들을 써라, 이렇게 하다 보니 태도 변화의 인지적 구성의 원리라고 해서 제가 쓰기를 원리에다가 추상성의 원리 그리고 구체성의 원리, 이게 동시에 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추상성의 원리와 구체성의 원리는 방향 자체가 반대인데 이걸 어떻게 동시에 같은 원리라고 제시를 하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거의 한 2, 3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걸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이가 느리게 기억한다, 아이가 슬금슬금 기억한다. 어떤 게 우리가 더 머릿속에 상상이 잘 되나요? 아이가 슬금슬금 기억한다. 왜냐하면 느리다라는 표현보단 슬금슬금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감각적이고 우리의 상상을 촉발시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단어들을 써야 되는데 생략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해밍웨이가 이미 쓰고 있던 방법이기도 하고 세잔이 자신의 그림에서 썼던 화법이기도 하고 징검다리를 떠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돌. 이때 돌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는 것이 추상성의 원리라면 이 돌 하나하나가 가져야 될 속성을 구체성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구체성과 추상성이 서로 다른 차원에 작동하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밑에 호수에는 징검다리가 없습니다만 우리 청계천 이런 데 가면 징검다리도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완전히 잘 안전하게 돌다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항상 징검다리로 건너려고 항상 해요. 또 연인들끼리 가도 징검다리 손잡고 막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지 이 돌다리보다는 징검다리를 더 선호하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징검다리를 더 선호할까요? 그 느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구체 추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황순원의 소나기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나기 소설도 징검다리에서 그 사연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년과 소녀가 만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으면서 사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연이 있다가 헤어지고 며칠 후에 소녀는 이제 엄마 아빠가 나누는 이야기를 집에서 낮잠 자다가 듣는 거죠. 소녀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우리 어렸을 때 이 소설 읽으면서 강하게 이제 여운이 남았던 겁니다. 아마 그 징검다리도 어떤 중요한 메타포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서 직접 제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아카데미아 박물관에 가면 이 다비드 상이 실물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다비드 상을 이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찍었냐면 실제로는 이래요. 일단 입구에서 보면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기까지 언제 가나 싶은 거죠. 그래서 멀리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망원 렌즈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로 쫙 줌을 당겨서 사진을 찍은 게 지금 보셨던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나면 내가 이제 미술책에서 보던 다비드상보다 더 나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화질도 분명히 해상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인파를 해치고 밑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게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망원 렌즈니까 한번 줌을 쫙 당겨서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셔터를 누르기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망원 렌즈로 줌을 쫙 당기니까 전혀 내가 상상치 못했던 이 눈썹, 머리카락 묘사한 것이 그제서 보인 겁니다. 한 번도 미술책에서 보지 못했던 미술 선생님께 한 번도 설명듣지 못했던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구석구석 찍어봤습니다. 이건 가슴.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손등에 힘줄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이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이 생동감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제가 부분 제가 찍은 사진을 몇 컷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갈비뼈, 엉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발가락. 이건 이제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에요. 나는 대리석에서 천사를 발견하고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조각을 한다. 자, 이런 말들이 정말 가슴에 아주 강하게 와닿았었는데, 자, 이렇게 전체 사진을 보여주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생략을 하면서 몇 컷만 이렇게 정밀 묘사된 장면을, 구체적인 장면을 이렇게 몇 컷만 보여드리는 것하고, 어떤 것이 훨씬 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 대한 이미지를 임팩트 있게 설명할 것이냐, 이 태도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한 장면 몇 군데를 보여주면 미켈란젤로가 한 이 말이 훨씬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자, 이건 또 미켈란젤로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특히 DSLR 카메라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도 그런 기법이 있는데 기능이 우리가 포커스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물은 선명하게 나오는데 배경이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그런 기법을 쓰는데요. 미켈란젤로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모를 때도 이미 그림을 그릴 때 했습니다.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선명한데요. 저 뒤에는 뿌옇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앞에는 상당히 정밀 묘사를 했고 저 뒷부분은 이렇게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인물을 사진 찍으면 그 인물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아하게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시끄러운 뭐 파스쿠치나 스타벅스나 이런 카페에서 사진을 찍더라도요. 인물을 선명하게 찍고 인물은 선명하게 나오게 하고 뒷 배경이 흐릿하게 나오면 이 사진이 어디서 찍었는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사진을 보고서 되게 근사한 데서 찍었구나라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경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이미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멋진 풍경을 메꾸어서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략기법이 주는 효과이죠. 생략기법이 왜 태도 변화에 더 효과가 있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상상을 하게 유도하고 그것이 본인 자신의 태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다. 이건 이제 테네브리즘 기법이라서 이 주변을 아주 어둡게 처리하는 기법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어둡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과감한 생략 기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생략 기법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이 태도 기법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작품에 대한 미술 평론가들의 관점과 다른 이런 시각으로도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제 설명 거의 다 드렸고요. 이제 몇 가지 예시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 원래 제가 교육학 전공자인데요. 행복연구센터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가 주도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에 관여할 일이 상당히 우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모인 연구소에서 행복 교과서라는 컨텐츠를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께 소개하고 연수를 해야 되는데 심리학 박사들끼리는 이것이 연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만 하는 심리학자들이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 다가와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중간에 사라집니다. 나가서 전화 받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연수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열심히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사라지시고 먹을 거 나타나면 딱 주머니에 다 집어 넣으시고 하니까 돈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연수도 제대로 안 되고 야 이거 완전 선생님들 무법천지다 이런 분들이 무슨 행복 수업을 한다고 하냐라면서 컴플레인들이 엄청 쏟아지는 거죠. 누구 관점에서 심리학 박사들 관점에서. 근데 교육을 전공하는 제 입장에선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늘 피곤하고 힘드니까 막 당을 보충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늘 업무에 찌달려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라도 일을 봐야 되고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태도를 공략할 거라는 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자 2012년 이때부터 제가 이 센터에 합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처음 주어진 미션이 교사 연수였는데 한 150명 정도가 서울대학교에 그 다음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날 밤에 제가 이제 리마인드 문자를 보내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인포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포멀하지도 않고 제가 딱 전략적으로 요 빨간색 글씨 요거 하나에다가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자, 내일 아침 9시에 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리마인드죠. 내일은 영하 15도라고 합니다. 이게 한겨울이었고요. 서울대는 관악산 밑자락이 있어서 시내보다 훨씬 춥습니다. 따뜻한 내복 입고 오세요. 홍영일 연구원 드림. 이 메시지를 1시간 동안 고치고 하다가 좀 길게 썼죠. 왜냐면 하고 싶은 말 또 모든 인포메이션 다 넣어야 되니까. 근데 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마지막에 요 한 단어로 따뜻한 내복이라는 말로 한 문단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추운 아침이었는데요. 자, 뭐 제주도나 부산, 뭐 함양, 뭐 이런 데서 올라오시는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오시면서 홍영일 선생님이 누구세요?
다 저를 찾더래요. 안내 그 접수 데스크에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문자 메시지를 너무 감동 있게 보내셨다라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연수인데 이틀 동안 저희가 막 난방기가 꺼지고 막 온 손이 막 얼음장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교사 연수는 조금만 실수해도 엄청나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인데 이 연수 내내 컴플레인이라기보다는 난방기가 꺼지면 우리가 너무 추워서 우리가 막 너무 추울까봐 되게 염려되시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시겠어요.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고 그 위로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파급력이 그렇게 큰 거죠. 빨간 내복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첫 월급 타면 부모님에게 처음 하는 선물이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그해 여름방학 때 똑같은 연수를 하고 끝나서 제가 이제 맛이 들린 거예요. 제가 연구한 대로 써보니까 이게 정말 되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연수 끝나고 자료를 추가 업로드해서 사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그 당시 볼라벤 태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태풍 볼라벤 점점점 이게 생략 기법입니다. 그리고 모두 꼭 조심하시고 별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웃음표 이렇게 넣고 했더니 이런 문자에 답변을 안 보내시잖아요. 이게 정보성이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문자들이 막 쏟아져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운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조차도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런 기법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페이지는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태도 기법이 메시지로 전달되는 이 주 개입 요소 여기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경로요. 요 중심 경로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로라는 게 교수자의 이미지, 목소리, 태도, 말투. 그 다음에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더울 때 에어컨 트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이 모든 요소별로 이 인지적인 요소나 태도, 행동 요소들이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연설을 분석해 보니까 요거를 이제 모든 스크립트를 이렇게 쭉, 여기 영어예요. 영어 스크립트를 쭉 나열한 다음에 3명이서 크로스 체킹하면서 제가 왜 아까 10쪽, 11쪽에 제시했던 26가지 기법을 어떤 기법을 쓰는가를 쭉 코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그 코드를 가지고서 타임라인에 배치해보면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여기 보시면 성찰 전략도 골고루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생략하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단서 제시하기, 이렇게 추상기법, 구체기법도 다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 전략, 행동 전략을 모두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행복 교육을 하다 보니까 행복 교사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10,000명 넘게 연수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그 중에 이제 한 100여 명에게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들은 이 기법들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라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 거고, 요게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기법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X축이고요. Y축은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요 일사분면, 이쪽으로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네. 그 바깥에 있는 영역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쓰지 않는 것. 태도 성찰 전략. 학생들에게 충분히 태도를 숙성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거죠. 질문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메시지를 주고서 교훈적인 메시지 주고서 끝낸다라는 뜻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실행도 하지 않는 이쪽 3, 4분면 이쪽에 있는 영역들인데 이게 뭐냐면 구체 전략, 추상 전략, 행동 요청 전략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스티브 잡스의 분석표에서 보여드렸던 스티브 잡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들입니다. 그러니까 태도 변화의 효과적인 전략이 사실은 여기서 대부분 힘을 발휘하는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도 그랬고 세잔의 사과라는 그림도 이런 기법들인데 실상 우리 현장의 교육자들은 거의 이 기법을 쓰지 않고 있고 중요한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교재 1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4쪽에 보시면
어떤 그 신문의 칼럼으로 소개됐던 내용인데요. 저희 선배 교수 중에 저와 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연구했던 선배 교수가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의 방문 교수로 가 있을 때 교수법 전문가니까 그 대학에 있는 어떤 젊은 교수가 찾아와서 어드바이스를 요청을 하더랍니다. 미시간 대학에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4.5가 넘어요. 강의평가 5점 만점에 4.5가 넘는데 이 젊은 교수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3.5에서 3.6점 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선배 교수가 보시기에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교수님은 너무 준비를 잘 하십니다. 준비를 좀 덜 해보세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걸 좀 빼보세요. 라고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학기가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요. 그 학기에 강의평가 점수가 4.97이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그전에는 자신이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가 아닌 자신이 가르칠 내용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 그런데 말을 줄여라. 너무 많이 가르치신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생각해보라.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짜보라. 이런 어드바이스를 듣고 생각을 달리하니 정말로 강의가 개선되는 걸 경험했다.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전략들이고요. 심지어 학생들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랜 시간 준비하시는 이유는 빈틈없이 준비하시려는 그런 완벽성을 추구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허를 찌르는 질문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예 지금부터는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학생들이 당연히 할 수 있고 나는 당연히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아예 그것을 디폴트 스테이트로 놓으시고 강의 전략을 다시 짜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때 이 여유를 제공해주는 이 전략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